2017년 2월 마카오의 한 호텔 식당. 평양에서 온 아버지와 아들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낡은 가죽 지갑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죠. 진여가, 내가 만약 돌아오지 못하면 이 안에 든 걸 잘 봐라. 석 달 후, 그 예감은 현실이 되었고, 청년은 아버지가 남긴 비밀을 안고 생사를 건 탈출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 함께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 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지하철을 타고 출근하고 퇴근 후엔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을 사 먹는 평범한 직장인이죠. 하지만 몇 년 전만 해도 저는 평양에서 노동당 간부의 아들로 살았어요. 특권층 아파트에 살면서 1호 식품을 먹고 외제차를 타고 다녔습니다. 그런 제가 왜 목숨을 걸고 이곳까지 왔을까요? 그 시작은 2017년 2월 마카오의 한 호텔에서 아버지와 나눈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2017년 2월 11일 저녁 마카오 그랜드 리스보아 호텔. 저는 아버지와 함께 중식당 테이블에 앉아 있었어요. 아버지는 대외연락부 국장급 간부로 해외 비자금 관리가 주 업무였죠. 저도 무역일꾼 신분으로 자주 중국에 출장을 다녔기에 이렇게 해외에서 만나는 건 낯선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아버지는 평소와 달랐어요. 식사 내내 창밖만 바라보시더니 갑자기 낡은 가죽 지갑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셨습니다. 진여가, 이거 받아라. 아버지, 이게 뭡니까? 내가 만약 돌아오지 못하면 이 안에 든 걸 잘 봐라. K2847. 이 번호를 기억해라. 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30년 넘게 당해서 일하신 분이 그렇게 불안해하시는 모습은 처음 봤습니다. 무슨 소리세요? 곧 평양에서 뵐 텐데요. 진여가, 너 뉴스 봤나? 말레이시아에서 그분이 돌아가셨다. 그분. 아버지는 이름을 직접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저는 알 수 있었어요. 며칠 전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김정남이 암살당한 사건이었죠. 국제뉴스는 북한의 소행이라고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입니까? 진여가, 나도 같은 일을 하고 있단다. 해외에서 돈을 관리하고 계좌를 만들고 너무 많이 알아버렸어. 언젠가는 나도. 아버지는 말을 잇지 못하셨어요. 그 순간 저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아버지가 무엇을 두려워하시는지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내일 평양으로 돌아가신다고요? 응. 원수님께서 부르셨다. 긴급 보고를 올리라고. 아버지, 가지 마세요. 여기 남아 계시면 안 됩니까? 아버지는 쓴웃음을 지으셨어요. 진여가, 내 누나가 평양에 있잖니. 네, 어머니, 산소도 거기 있고. 내가 어떻게 도망가겠니? 하지만 너는 달라. 너는 아직 젊고 해외 출장도 자주 다니니까. 때가 되면 살기를 찾아라. 그날 밤, 저는 호텔 방에서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아버지가 건네신 지갑을 계속 들여다봤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검은색 가죽 지갑이었지만 무언가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걸 직감할 수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아버지는 평양행 비행기를 타셨습니다. 공항 게이트 앞에서 마지막으로 악수를 나눴을 때 아버지의 손은 차갑고 떨리고 있었어요. 아버지, 꼭 연락 주세요. 그래, 알았다. 진여가, 너는 착하게 살아라. 그리고 자유롭게 살아라. 자유롭게. 그 단어가 왜 그렇게 마음에 걸렸는지 모르겠어요. 북한에서는 절대 쓸 수 없는 표현이었으니까요. 그게 아버지와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석 달 후, 저는 아버지의 부음을 듣게 되죠. 그리고 그 지갑 속에 숨겨진 비밀을 알게 됩니다. 그날부터 제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제 어린 시절은 대부분의 북한 주민들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저는 1983년 평양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는 노동당 대외연락부에서 일하셨고, 어머니는 평양음악대학을 나오신 성악가였죠. 우리 가족은 평양시 중구역에 있는 당 간부 전용 아파트에 살았습니다. 15층짜리 건물이었는데 엘리베이터도 제대로 작동했고 온수도 24시간 나왔어요. 겨울에도 난방 걱정을 해본 적이 없었죠. 제가 5살 때였나요?
어느 날 아버지 차를 타고 시내를 지나가는데 길가에 앙상하게 마른 아이들이 보였어요. 너덜너덜한 옷을 입고 손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 애들은 왜 저래요? 진혁아, 창밖 보지 마라. 저건 우리가 신경 쓸 일이 아니다. 아버지는 운전기사에게 속도를 높이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그 장면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같은 평양인데, 저는 따뜻한 집에서 배불리 먹는데, 왜 저 아이들은 굶주리고 있을까? 1996년, 제가 13살이 되던 해였어요. 북한은 이른바 고난의 행군 시기를 겪고 있었죠. 텔레비전에서는 매일 어려운 시기를 함께 이겨내자는 선전 방송이 나왔지만 우리 집 식탁은 언제나 풍성했습니다. 1호 식품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세 분을 위해 특별히 재배하고 관리하는 최고급 식자재를 말합니다. 당 간부 가정에는 이 1호 식품이 정기적으로 배급됐어요. 일본산 쌀, 중국산 과일, 심지어 유럽에서 공수한 치즈까지. 어머니, 우리 반 애들은 강냉이죽도 못 먹는다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잘 먹어요? 진혁아, 내 아버지가 당을 위해 얼마나 헌신하시는데. 당연한 거야. 그리고 밖에서 이런 얘기 함부로 하는 거 아니다. 알았지? 어머니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그때부터 저는 의문을 입 밖에 내지 않는 법을 배웠습니다. 2000년, 저는 만경대혁명학원에 입학했어요. 이 학교는 항일, 투사나 고위 간부의 자녀들만 다니는 특수학교였죠. 전국에서 선발된 엘리트 중의 엘리트들이 모인 곳이었습니다. 동무들, 우리는 장군님의 후계자들이요. 조선의 미래를 책임질 혁명의 이세들이란 말이요. 교장 선생님의 연설이 귓가에 맴돕니다. 우리는 특별한 존재라고, 인민을 이끌어갈 사명이 있다고 매일같이 교육받았어요. 하지만 학교 담장 밖 세상은 달랐습니다. 주말에 집에 갈 때마다 거리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의 얼굴은 점점 더 어두워졌죠. 장마당에는 먹을 것을 팔려는 사람들로 북적였고 골목마다 구걸하는 꽃제비들이 넘쳐났어요. 2008년, 저는 베이징 대학 유학 기회를 얻었습니다. 당에서 선발한 5명 중 1명이었죠. 아버지의 지휘 덕분이기도 했지만 학교 성적도 우수했어요. 중국에 도착한 첫날,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베이징 거리는 평양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화려했어요. 자동차가 끝없이 달리고 높은 빌딩들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죠. 야, 박진혁, 오늘 저녁에 왕푸진 거리 가자. 맥도날드에서 햄버거 먹을래? 중국인 룸메이트 리웨이가 말했어요. 햄버거. 저는 그때까지 햄버거를 먹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맥도날드가. 뭔데? 뭐? 너 진짜 모르는 거야? 미국 패스트푸드 체인점이잖아. 엄청 유명한데? 그날 저녁, 처음으로 빅맥을 먹었어요. 그리고 깨달았죠. 북한에서 배운 미국은 악마의 나라라는 선전이 얼마나 허무한 거짓말인지를. 대학 기숙사에서는 인터넷을 자유롭게 쓸 수 있었어요.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죠. 북한에서는 인터넷 사용이 철저히 통제되니까요. 하지만 중국 학생들은 아무렇지 않게 구글을 검색하고 유튜브를 보고 페이스북을 했습니다. 어느 날 밤, 몰래 북한 인권을 검색해봤어요. 수백 개의 기사와 영상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정치범 수용소, 공개 처형, 탈북자 증언. 제가 알던 북한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이건 제국주의자들의 선전이야. 거짓말이라고 스스로에게 되뇌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의심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2012년 대학을 졸업하고 평양으로 돌아왔어요. 대외경제협력위원회에 배치되어 무역일꾼으로 일하게 됐죠. 주로 중국과의 광물 수출입을 담당했습니다. 동무. 이번 달 목표량이 100톤인데 겨우 60톤밖에 안 됐소. 이러면 우리 부서가 당한테 찍힌단 말이오. 부장님의 고함 소리가 사무실을 울렸어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당 조직에 불려가 비판을 받았고 심하면 강등이나 지방 발령도 당할 수 있었죠. 1917년생 누나는 평양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적십자병원에서 의사로 일했어요. 우리 남매는 겉으로는 완벽한 당의 일꾼이었습니다. 하지만 집에서 단둘이 있을 때는 다른 얘기를 나눴어요. 오빠,
오늘 병원에 영양실조로 실려온 환자가 또 있었어. 고난의 행군이 끝난 지 10년도 넘었는데 왜 아직도 사람들이 굶어 죽는 거야? 누나, 그런 말 밖에서는 절대 하지 마. 우리 같은 사람들은 알아. 우리는 특권층이니까 입 다물고 살아야 한다는 거 잘 알아. 누나의 목소리에는 냉소가 섞여 있었어요. 2013년 12월. 그날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요. 장성택 처형 소식이 전해졌을 때 평양 전체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김정은의 고모부이자 당의 실세였던 장성택이 반당 반혁명 종파분자로 낙인 찍혀 총살당한 거예요. 동무들, 들었소? 장성택이 처형됐다오. 아무리 높은 위치에 있어도 당을 배신하면 끝장이란 말이오. 사무실에서 동료들이 수군거렸어요. 모두의 얼굴에는 두려움이 역력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아버지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아버지, 괜찮으세요? 진여가, 조심해야 한다. 지금 당 내부가 피바람이 불고 있어. 원수님을 조금이라도 거스르는 듯한 태도를 보이면 장성택처럼 될 수 있단다.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아버지도, 저희 가족도 결국은 언제든 숙청당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걸. 특권은 허상이었고 진짜는 공포뿐이었습니다. 2017년 5월 3일, 저는 사무실에서 중국 바이어와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석탄 수출 계약 건으로 협상 중이었죠.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누나였어요. 오빠. 누나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심상치 않았죠.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그 순간 제 손에서 전화기가 떨어질 뻔했습니다. 뭐? 지금 어디야? 적십자병원이야. 빨리 와, 오빠.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응급실 앞에 도착했을 때 누나는 벽에 기대 선 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누나, 아버지는? 돌아가셨어, 오빠. 즉사했대. 순환 쪽 도로에서 트럭이 아버지 차를 들이받았다는데. 즉사.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석 달 전 마카오에서 했던 아버지의 말이 떠올랐죠. 내가 돌아오지 못하면. 장례식은 이틀 뒤에 치러졌습니다. 평양인민문화궁전 소회의실에서 연결식이 열렸어요. 아버지의 동료들, 당 간부들이 조문을 왔죠. 박 국장 동무는 당에 충성한 훌륭한 일꾼이었소. 참으로 애석한 일이오. 유가족들은 슬픔을 이겨내고 당 사업에 더욱 헌신해야 할 것이오. 그들의 조문은 형식적이었어요. 진심, 어린애도는 찾아볼 수 없었죠. 오히려 어떤 이들의 눈빛에서는 안도감 같은 게 느껴졌습니다. 가장 이상했던 건 보위부 요원들이었어요. 평소라면 오지 않았을 사람들이 3명이나 와서 주변을 서성였죠. 유가족께 위로의 말씀 전합니다. 혹시 고인께서 남기신 유품이 있으면 당 조직에 제출해야 하오. 특히 문서나 외화, USB 같은 것 말이오. 키가 큰 보위부 요원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유품이요? 딱히 옷가지 정도밖에 없는데요. 그래요? 우리가 집에 가서 확인 좀 해봐도 되겠소? 네, 그러시죠. 거절할 수 없었어요. 다음 날 보위부 요원 3명이 우리 집에 왔습니다. 그들은 서재, 침실, 심지어 부엌까지 뒤졌어요. 모든 서랍을 열어보고 책장을 뒤지고 바닥까지 두드려봤죠. 고인의 노트북은 어디 있소? 아버지는 노트북을 사무실에만 두셨어요. 집에는 안 가져오셨고요. 그럼 외화나 금은 없소? 네, 없습니다. 다행히 그날은 아무것도 찾지 못하고 돌아갔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죠. 마카오에서 받은 그 지갑이 어딘가에 있다는 걸. 일주일 후, 집이 조용해졌을 때 찾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왜 그 지갑을 제게 주셨는지, K2847이라는 번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야 했어요. 먼저 아버지, 서재를 뒤졌어요. 책장 뒤, 책상 서랍 속.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죠. 보위부가 이미 다 뒤져버린 뒤였으니까요. 그때 문득 아버지의 말이 떠올랐어요. K2847. K는 무엇을 의미할까? 그리고 2847은? 침실로 갔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아버지 혼자 쓰시던 방이었어요. 옷장을 열어봤죠. 양복, 코트, 넥타이. 그때 옷장 맨
위 선반에서 낡은 상자 하나가 보였습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어머니의 유품들이었어요. 사진첩, 악보, 그리고 어머니가 좋아하셨던 스카프 여러 장. 스카프를 꺼내는 순간 뭔가 딱딱한 게 손에 잡혔어요. 스카프 사이에 검은 가죽 지갑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마카오에서 본 바로 그 지갑이었어요. 지갑을 열어봤어요. 안에는 현금도 카드도 없었죠. 다만 안감 사이에 뭔가 납작한 게 들어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안감을 뜯어냈어요. 그 안에서 작은 USB가 나왔습니다. 검은색 USB였는데 겉면에 아주 작은 글씨로 숫자가 새겨져 있었죠. 2847.K2847. K는 김씨를 뜻하는 게 아니었어요. 이건 암호였죠. 그리고 2847은 USB를 여는 비밀번호였습니다. 집에는 컴퓨터가 없었어요. 북한에서 일반 가정에 개인 컴퓨터가 있는 건 드문 일이었죠. 다음날 사무실에 출근해서 점심시간에 몰래 USB를 꽂아봤습니다. 비밀번호 입력창이 떴어요. 손이 떨렸죠. 2847을 입력했습니다. 잠금이 풀렸어요. 파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최종 계좌 목록, 엑셀 파일을 열었어요. 그리고 저는 숨이 멎을 뻔했죠. 스위스, 싱가포르, 케이맨 제도, 룩셈부르크. 세계 각국의 은행 계좌 번호가 수백 개나 나열돼 있었어요. 각 계좌마다 금액이 달러로 표시돼 있었죠. 스위스 UBS 은행 출입 지점 8억 5천만 달러, 싱가포르 DBS 은행 6억 2천만 달러, 케이맨 내셔널 뱅크 12억 달러. 총액을 계산해보니 150억 달러가 넘었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15조 원이 넘는 금액이었죠. 파일 맨 아래에는 아버지가 쓴 메모가 있었습니다. 진여가, 이건 당의 비자금 일부다. 김정은과 그 측근들이 해외에 빼돌린 인민의 돈이지. 나는 이 계좌들을 관리하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양심상 더 이상 할 수 없었다. 평양에서는 사람들이 굶어 죽는데 이 돈은 스위스 은행에서 썼고 있단 말이다. 내가 이걸 받았다는 건 내가 이미 죽었다는 뜻이겠지. 아들아, 미안하다. 이 짐을 내게 넘긴다. 하지만 이게 세상에 알려지면 저들의 자금줄을 끊을 수 있을 거다. 내 판단에 맡긴다. 자유롭게 살아라. 아버지. 저는 모니터 앞에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아버지는 이걸 폭로하려다 죽으신 거였어요. 교통사고가 아니라 암살이었던 거죠. 그때 누군가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박진혁 동무, 점심 안 먹소? 같이 가시다. 아, 네. 금방 갑니다. 황급히 USB를 뺐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USB를 바닥에 떨어뜨릴 뻔했죠. 그날 밤 집에 돌아와 누나에게 말했어요. 누나, 나한테 보여줄 게 있어. USB의 내용을 보여줬습니다. 누나는 말을 잃었어요. 오빠, 이게 진짜야? 응. 아버지가 남기신 거야. 그럼 아버지가 돌아가신 건 사고가 아니야. 누나도 이제 알겠지? 우리 남매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죠. 오빠, 이거 당에 제출해야 하는 거 아니야? 우리가 이걸 갖고 있다가 걸리면. 누나, 아버지는 이걸 세상에 알리고 싶어 하셨어. 그래서 돌아가신 거고. 하지만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 여기는 북한이야. 이걸 누구한테 말해? 보위부에 신고하면 우리가 먼저 죽을 거야. 누나 말이 맞았어요. 북한에서는 이 정보를 활용할 방법이 없었죠.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을요. 탈북. 아버지의 유지를 이루려면 이 나라를 떠나야 했어요. 그리고 이 자료를 외부 세계에 공개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저는 무역 일꾼이라 중국 출장은 자주 갔지만 그때마다 보위부 감시가 붙었어요. 게다가 누나를 두고 갈 수는 없었죠. 누나, 나 탈북할 거야. 뭐? 오빠, 정신 나갔어? 이 자료를 가지고 나가야 해. 아버지의 뜻을 이뤄드려야 한다고. 그럼 나는 여기 남아서 어떻게 되는데? 누나의 목소리에 절규가 섞여 있었어요. 미안해, 누나. 하지만 이건 내가 해야 할 일이야. 그날부터 저는 탈북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보위부의 감시는 점점 더 심해지고 있었죠.
탈북을 결심한 건 2017년 5월이었지만 실제로 준비를 시작할 수 있었던 건 6, 5월이 되어서였어요. 아버지 장례 직후에는 보위부의 감시가 너무 심했거든요. 제 뒤를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었어요. 출근길에도 퇴근길에도 사무실 앞 벤치에 앉아서 신문을 보는 척하는 남자였죠. 하지만 1시간이 지나도 신문 페이지를 한 장도 넘기지 않더라고요. 저 사람 보위부인가? 동료에게 슬쩍 물어봤어요. 그런가, 보호. 요즘 당에서 간부 가족들 단속이 심하다더니 박 동무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그런 거 아니겠소? 감시는 한 달 정도 계속됐어요. 하지만 제가 의심스러운 행동을 전혀 하지 않자 6월 중순쯤 느슨해지기 시작했죠. 그 사이 저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탈북 경로는 단 하나였어요. 중국. 북한에서 남한으로 직접 가는 방법은 사실상 불가능했죠. DMZ는 철통같이 막혀 있고 서해나 동해로 배를 타고 간다는 건 자살 행위나 마찬가지였으니까요. 유일한 방법은 두만강이나 압록강을 건너 중국으로 간 뒤 거기서 동남아시아를 경유해 한국으로 가는 거였어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죠. 첫째, 돈. 탈북 브로커를 쓰려면 미화로 최소 3만 달러는 있어야 했어요. 둘째, 신분. 제가 사라지면 당장 수배령이 내려질 거였죠. 당 간부의 아들이 탈북했다는 건 정치적으로 큰 문제였으니까요. 셋째, 누나. 제가 탈북하면 누나가 연좌제로 처벌받을 게 뻔했어요. 먼저 돈 문제를 해결해야 했어요. 아버지의 USB에 있던 계좌 중 하나를 사용하기로 했죠. 스위스 UBS 은행 계좌였는데 다행히 아버지가 비밀번호를 같이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문제는 어떻게 그 돈을 인출하느냐였어요. 북한에서는 인터넷 뱅킹이고 뭐고 할 수 있는 게 없었죠. 중국에 가야만 했습니다. 6월 20일 기회가 왔어요. 사무실에 중국 출장 공문이 내려온 거예요. 박진혁 동무 7월 15일부터 3일간 단동 출장 가시오. 중국 측 바이어와 석탄 계약 협상이요. 알겠습니다. 부장 동무. 제 목소리는 평소처럼 차분했지만 속으로는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어요. 드디어 기회가 온 거였죠. 하지만 누나 문제가 남아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 집에서 단둘이 있을 때 말을 꺼냈습니다. 누나, 나 7월에 중국 출장 가. 그래? 또 단동이야? 응. 근데 나 안 돌아올 거야. 누나의 손에서 찻잔이 떨어질 뻔했어요. 오빠, 지금 무슨 소리야? 탈북할 거야? 미쳤구나. 진짜. 그럼 나는 어떻게 되는데? 미안해. 하지만 이건 내가 꼭 해야 하는 일이야. 아버지가 목숨 걸고 남기신 거잖아. 누나는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죠. 오빠, 나도 같이 가면 안 돼? 누나, 우리 둘이 다 사라지면 바로 전국에 수배령 떨어져. 그리고 누나는 의사잖아. 여기 환자들이 누나 필요로 해. 환자들. 오빠, 나는 매일 약도 없이 환자들 죽어가는 거 지켜보고 있어. 이게 의사야? 이게 사람 사는 세상이야? 누나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알아, 누나. 나도 알아. 그래서 내가 가는 거잖아. 이 자료를 세상에 공개하면 적어도 제재라도 강화돼서 체제에 압박을 줄 수 있을 거야. 그래서 그게 뭘 바꾸는데? 제재가 강화되면 우리 인민들만 더 굶어 죽어. 누나 말도 맞았어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죠. 누나, 내가 한국 가면 언젠가 누나도 데리러 올게 꼭. 오빠, 그런 약속하지 마. 우리 둘 다 알잖아. 한번 헤어지면 다시 못 만날 수도 있다는 거. 그날 밤, 우리 남매는 밤새 이야기를 나눴어요. 어릴 적 추억, 어머니 이야기, 아버지 이야기. 이게 마지막 대화가 될 수도 있다는 걸 둘 다 알고 있었죠. 다음 날부터 본격적으로 준비했어요. 먼저 중국에서 쓸 돈을 마련해야 했죠. 아버지가 남기신 현금 중 일부가 집 금고에 있었어요. 미화 5,000달러 정도. 이걸로는 부족해. 더 필요했어요. 그래서 집에 있던 귀금속을 팔기로 했죠. 어머니의 금반지, 금목걸이, 장마당에 아는 상인이 있었어요.
이거 얼마에 살 수 있소? 시세가 요즘 좋지 않은데. 이 정도면 1만 위안 주겠소. 1만 위안이면 북한 돈으로 100만 원 정도였어요. 미화로는 1,500달러쯤 되겠죠. 조소, 팔겠소. 이렇게 모은 돈이 총 6,500달러. 브로커비로는 턱없이 부족했지만 일단 중국까지 가서 아버지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할 계획이었어요. 7월 10일, 출장 나흘 전이었어요. 누나와 마지막 식사를 했죠. 오빠, 이거 가져가. 누나가 작은 은반지를 건넸어요. 어머니께서 누나한테 주신 거였죠. 누나, 이건 오빠가 가져가. 그리고 잊지 마.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오빠를 사랑했는지. 저는 반지를 받았어요. 목이 메어서 말이 안 나왔죠. 누나, 정말 미안해. 미안해하지 마. 오빠는 오빠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거니까. 그냥 살아남아. 제발. 7월 15일 아침, 평양역에서 단동행 국제열차에 올랐어요. 보위부 동행자가 한 명 붙었죠. 박진혁 동무. 3일 동안 잘 부탁하오. 나는 최철 동무라고 하오. 네. 잘 부탁합니다. 최철은 30대 후반쯤 돼 보이는 남자였어요. 말수가 적었지만 눈빛이 날카로웠죠. 열차가 출발했어요. 창밖으로 평양이 멀어졌습니다. 대동강, 주체사 상탑, 높은 아파트들. 제가 태어나고 자란 도시였죠. 다시는 못 볼 수도 있어.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돌아갈 수는 없었죠. 열차는 신의주를 거쳐 압록강 철교를 건넜어요. 그 순간, 북한과 중국의 경계를 넘는 순간이었죠. 이제 시작이야. 단동역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2시였어요. 중국 땅을 밟는 순간, 제 운명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단동역에 내렸을 때 가장 먼저 느낀 건 공기였어요. 평양과는 다른 자유로운 공기 같았죠. 하지만 옆에 붙은 최철 때문에 긴장을 늦출 수가 없었어요. 박진혁, 동무, 호텔로 가시다. 내일 오전 10시에 바이어 미팅이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는 압록강변에 있는 호텔에 짐을 풀었어요. 방은 따로였지만 최철은 제 옆방이었죠. 감시하기 쉽게요. 그날 저녁, 저는 거짓말을 했어요. 최철 동무, 배가 아파서 좀 쉬어야겠소. 저녁은 혼자 드시오. 그래요? 병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오? 아니요. 그냥 좀 쉬면 괜찮을 것 같소. 내일 미팅이 중요하니 컨디션 회복해야죠. 최철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저를 봤지만 결국 혼자 나갔어요. 방문을 잠그고 저는 가방에서 USB를 꺼냈어요. 그리고 호텔 비즈니스 센터로 내려갔죠. 다행히 사람이 없었습니다. 컴퓨터를 켰어요. 손이 떨렸죠. USB를 꽂고 비밀번호를 입력했어요. 인터넷에 접속했습니다. 스위스 UBS 은행 홈페이지. 아버지가 남긴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했죠. 로그인 성공. 화면에 잔액이 떴어요. 8억 5천만 달러. 눈앞이 아찔했죠. 이 돈으로 북한 주민들을 몇 년은 먹여 살릴 수 있겠어. 하지만 지금은 감상에 젖을 때가 아니었어요. 계좌 이체 메뉴로 들어갔죠. 중국 은행 계좌 하나를 개설해야 했지만 그럴 시간이 없었어요. 그때 생각난 게 베이징 유학 시절 만들었던 중국 은행 계좌였어요. 학생 계좌였는데 아직 살아있을까? 중국건설은행 앱을 깔았어요. 예전 계좌번호를 입력했죠. 로그인 성공. 믿을 수 없었어요. 계좌가 아직 살아있었죠. 스위스 계좌에서 중국 계좌로 50만 달러를 이체했어요. 전체 금액에 비하면 극히 일부였지만 탈북하기엔 충분한 돈이었죠. 이체 완료. 숨을 크게 내쉬었어요. 첫 단계 성공이었죠.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50만 달러가 갑자기 중국 계좌로 들어오면 은행에서 의심할 게 뻔했거든요. 당장 내일쯤 중국 당국에서 연락이 올 수도 있었죠. 빨리 움직여야 해. 다음날 아침 바이어 미팅이 있었어요. 중국 석탄 수입업체 사장이었죠. 박 선생, 이번 계약건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톤당 가격을 30달러로 하면 저희로서도 충분히 수용 가능합니다. 협상은 순조롭게 진행됐어요. 최철도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죠. 점심 식사 후 바이어가 제안했어요. 박 선생,
오후에 단동 시내 구경이나 하시죠.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러시죠. 최철도 따라왔어요. 우리는 단동 시내를 돌아다녔죠. 압록강 단교, 호산장성. 그때였어요. 제 휴대폰에 문자가 왔죠. 중국건설은행에서요. 귀하의 계좌에 달러 50만이 입금되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최철이 제 휴대폰 화면을 볼까 봐 재빨리 주머니에 넣었죠. 박진혁, 동무. 무슨 문자요? 아, 평양 사무실에서 업무 보고 올리라고 하네요. 그래요? 출장 중인데 일을 또 시키네. 오후 5시쯤 바이어와 헤어졌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이었죠. 최철 동무. 저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오겠소. 그래요. 나는 여기서 기다리고 있겠소. 공중 화장실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재빨리 휴대폰으로 검색했죠. 단동 탈북, 브로커 연락처. 몇 개 번호가 떴어요. 그중 하나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탈북을 도와줄 수 있습니까? 누구십니까? 어떻게 이 번호를 아셨죠? 저는 평양에서 온 사람입니다. 지금 단동에 있고 돈은 충분히 있습니다. 평양요? 얼마나 있으십니까? 미화 30만 달러까지 낼 수 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어요. 오늘 밤 11시 압록강변 공원에 혼자 나오십시오. 검은색 야구모자 쓰고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손이 떨렸죠. 이제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거였어요. 화장실에서 나와 최철에게 돌아갔습니다. 오래 걸렸네요. 박동무. 배탈이 난 것 같소. 호텔 가서 약 좀 먹어야겠소. 호텔에 돌아왔어요. 저녁 8시였죠. 최철은 자기 방으로 들어갔고 저는 제 방에서 준비했어요. 가방에서 필요한 것만 챙겼어요. USB, 여권, 현금, 누나가 준 반지, 옷은 최소한만 챙겼죠. 10시 30분, 방문을 살짝 열었어요. 복도는 조용했죠. 최철 방에는 불이 꺼져 있었어요. 지금이야. 방을 나와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로비를 지나 밖으로 나갔죠.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숨쉬기가 힘들었어요. 압록강변 공원까지는 걸어서 10분 거리였어요. 7월 중순의 밤이었지만 바람이 시원했죠. 공원에 도착했어요. 벤치에 앉아있는 남자가 보였죠. 30대 중반쯤 돼 보이는 조선족이었어요. 박진혁입니까? 네, 맞습니다. 돈부터 보여주시죠. 휴대폰으로 계좌 잔액을 보여줬어요. 남자의 눈이 커졌죠. 50만 달러. 진짜네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제 사정이 있습니다. 빨리 한국까지 데려다 주실 수 있습니까? 한국이요? 지금 당장은 무리고요. 일단 베이징까지 데려다 드릴 수 있습니다. 거기서 다른 루트로 동남아시아 거쳐서 가야죠. 얼마나 걸립니까? 빠르면 1달, 늦으면 2달. 좋습니다. 지금 바로 출발할 수 있습니까? 네. 지금요? 네. 내일 아침이면 수배령이 떨어질 겁니다. 저는 당 간부 출신이라서요. 남자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30만 달러, 지금 당장 입금해 주시면 오늘 밤에 베이징으로 보내드리죠. 차가 새벽 2시에 출발합니다. 알겠습니다. 휴대폰으로 즉시 30만 달러를 이체했어요. 남자는 확인 후 고개를 끄덕였죠. 저를 따라오시죠. 그는 저를 공원 뒤편 주차장으로 안내했어요. 검은색 밴이 한 대 서 있었죠. 여기서 2시까지 기다리십시오. 다른 사람들도 올 겁니다. 차에 올라탔어요. 뒷자리에는 이미 2명이 앉아 있었죠. 젊은 여자와 중년 남자였어요. 안녕하세요. 그들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서로 눈도 안 마주쳤죠. 아마 다들 탈북자였을 거예요. 새벽 2시. 차가 출발했습니다. 단동을 벗어나 고속도로로 접어들었죠. 이제 정말 끝이야. 돌아갈 수 없어. 창밖으로 지나가는 불빛들을 보며 생각했어요. 누나 얼굴이 떠올랐죠. 아버지, 어머니, 평양의 집, 사무실. 모든 게 뇌리를 스쳤습니다. 차는 밤새 달렸어요. 아침 8시쯤 베이징에 도착했죠. 여기서 내리십시오. 이 주소로 가면 안전가옥이 있습니다. 거기서 다음 연락을 기다리세요. 주소가 적힌 쪽지를 받았어요. 택시를 타고 그 주소로 갔죠. 낡은 아파트, 건물이었어요. 3층 200호. 초인종을 눌렀죠.
문이 열렸어요. 50대 조선족 아줌마였죠. 박진혁 씨죠? 들어오세요. 방은 작았지만 깨끗했어요. 침대와 책상, 그리고 작은 화장실이 있었죠. 여기서 며칠 있어야 할 겁니다. 여권 만들고, 비행기표 구하고, 시간 좀 걸려요. 알겠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그 좁은 방에 갇혀 지냈어요. 밖에 나갈 수도 없었죠. 혹시라도 북한 대사관 사람들이나 공안에게 발각될까 봐요. 사흘째 되던 날, 텔레비전에서 뉴스가 나왔어요. 북한 당국이 평양 출신 무역 일꾼 바가무게에 대한 수배령을 내렸습니다. 중국 출장 중 행방을 감춘 것으로 알려져 제 얼굴 사진이 나왔어요. 모자이크 처리는 됐지만 저는 알 수 있었죠. 이제 정말 끝났구나. 일주일 후 가짜 여권이 나왔어요. 이름은 김철수, 중국 국적이었죠. 이걸로 홍콩까지 가십시오. 홍콩에서 베트남으로, 베트남에서 태국으로, 태국 방콕에 우리 연락책이 있습니다. 베이징 공항에서 홍콩행 비행기를 탔어요. 이륙하는 순간 뒤를 돌아봤죠. 북한은 이미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평양이, 누나가, 아버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홍콩 공항에 내렸을 때가 2017년 7월 25일이었어요. 밤 9시였죠. 입국 심사대를 통과할 때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여권 보여주세요. 심사관이 제 가짜 여권을 받아들었어요.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컴퓨터에 뭔가 입력했죠. 중국에서 오셨군요. 홍콩 방문 목적이 관광입니다. 며칠 계신 예정이죠? 3일 정도요. 심사관은 도장을 찍어줬어요. 통과했습니다. 짐을 찾아 밖으로 나왔을 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중국에서 받은 현지 휴대폰이었죠. 여보세요? 김철수 씨죠? 저는 홍콩 연락책 이민호입니다. 지금 공항 밖 택시 승강장 3번 게이트로 오세요. 3번 게이트에 가니 30대 남자가 서 있었어요. 검은색 폴로 셔츠에 청바지 차림이었죠. 이쪽으로 오시죠. 그의 차를 타고 홍콩 시내로 들어갔어요. 구룡반도 쪽이었죠. 좁은 골목 안에 있는 게스트하우스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이틀만 계세요. 베트남행 비행기표 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방은 정말 좁았어요. 창문도 작고 침대와 책상이 전부였죠. 하지만 불평할 처지가 아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자유롭게 인터넷을 했어요. 구글에 북한 탈북자를 검색했죠. 수많은 기사와 영상이 나왔어요. 탈북자들의 증언, 인권단체 보고서, UN 조사 결과. 그 중에서 제 눈길을 끈 건 자유조선이라는 단체였어요. 북한 민주화를 추구하는 해외 단체였죠.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습니다. 북한 내부 정보를 제공해 주실 분을 찾습니다. 비자금 계좌, 정치범 수용소 위치, 간부 명단 등. 제 손이 떨렸어요. 바로 이거였죠. 제가 찾던 바로 그 단체였습니다. 이메일을 보냈어요. 저는 북한당 간부 출신 탈북자입니다. 김정은 정권의 해외 비자금 계좌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나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답장이 왔어요. 홍콩에 우리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저녁 6시 침사추이 스타페리 부두에서 만나시죠. 빨간 야구 모자를 쓰고 나오겠습니다. 저녁 6시 약속 장소에 갔어요.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부두였죠. 빨간 모자를 쓴 남자가 보였습니다. 박진혁 씨? 네, 맞습니다. 저는 크리스토퍼 안이라고 합니다. 자유조선에서 일하고 있죠. 크리스토퍼는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한국계 미국인이었어요. 유창한 한국어를 구사했죠. USB를 가져오셨습니까? 네. 여기 있습니다. 저는 USB를 건넸어요. 크리스토퍼는 노트북을 꺼내 파일을 확인했죠. 믿을 수 없군요. 이게 진짜라면 이건 폭탄입니다. 진짜입니다. 제 아버지가 직접 관리하던 계좌들이에요. 박 씨, 이걸 공개하면 당신 목숨이 위험합니다. 북한 정권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야 할 일이에요. 크리스토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우리가 도와드리죠. 일단 안전한 곳으로 모셔야겠습니다. 태국 방콕에 우리 안전가옥이 있어요. 일주일 후 저는 베트남 하노이를 거쳐 방콕에 도착했어요. 2017년 8월이었죠.
방콕의 안전가옥은 시내 외곽에 있는 작은 주택이었어요. 담장이 높고 CCTV가 곳곳에 설치돼 있었죠. 여기서 당분간 지내세요. 우리가 자료를 분석하고 언론에 공개할 방법을 찾겠습니다. 크리스토퍼가 말했어요. 하지만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스위스 은행 계좌들의 소유주를 확인하고 자금의 출처를 추적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몇 달이 걸렸거든요. 그 사이 저는 방콕에서 은둔 생활을 했어요. 밖에 나갈 수 없었죠. 북한 공작원들이 저를 찾고 있다는 정보가 있었거든요. 2017년 12월 어느 날 밤이었어요. 잠이 들려고 하는데 밖에서 소리가 들렸죠. 쿵, 쾅. 누군가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였어요. 아니, 부수는 소리였죠. 박진혁, 나와라. 한국어였어요. 북한 사투리가 섞인 목소리였죠.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그들이 날 찾아낸 거였죠. 크리스토퍼. 저는 크리스토퍼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북한 사람들이 왔어요. 어떻게 해야 해요? 지금 가고 있습니다. 뒷문으로 나가세요. 담 너머 골목으로. 뒷문을 열고 뛰쳐나갔어요. 담을 넘었죠. 골목은 어두웠지만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그들이 쫓아오고 있었죠. 멈춰라. 탕. 총소리였어요. 머리 위로 총알이 지나갔죠. 골목 끝에서 차가 한 대 섰어요. 크리스토퍼였죠. 타요, 빨리. 차에 뛰어올랐어요. 크리스토퍼는 엑셀을 밟았죠. 휴, 겨우 살았네요. 박씨, 더 이상 방콕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말레이시아로 가야 해요. 다음 날, 저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로 이동했어요. 거기서도 6개월을 숨어 지냈죠. 2018년 4월, 북한 공작원들이 또 나타났어요. 이번엔 호텔 로비에서였죠. 박진혁 씨죠. 조국으로 돌아가시죠. 2명의 남자가 제 양팔을 잡았어요. 저는 소리쳤죠. 도와주세요. 납치해요. 호텔 직원들이 달려왔고 말레이시아 경찰이 출동했어요. 북한 공작원들은 도망쳤죠. 더 이상은 못 버티겠어요. 한국으로 가고 싶습니다. 크리스토퍼에게 말했어요. 알겠습니다. 한국 대사관에 연락하겠습니다. 2019년 2월 드디어 한국행이 확정됐어요. 태국 방콕 한국 대사관을 통해 입국 절차를 밟게 된 거죠. 방콕에 다시 갔을 때 크리스토퍼가 말했어요. 박씨, 당신은 용감한 사람입니다. 이 자료 덕분에 우리가 북한 정권을 압박할 수 있게 됐어요. 아니요, 저는 그냥 아버지의 뜻을 따랐을 뿐이에요. 2019년 3월 12일, 저는 태국에서 비행기를 탔어요. 목적지는 대한민국 인천이었죠. 1년 반 동안의 도피 생활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건 2019년 3월 12일 오후 3시였어요. 비행기에서 내려 입국장으로 걸어가는데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죠. 드디어 자유의 땅이구나. 입국 심사대 앞에 섰어요. 심사관이 제 여권을 받았죠. 태국 대사관에서 발급받은 임시 여행증명서였어요. 탈북자이십니까? 네, 맞습니다. 저쪽 특별심사실로 가주세요. 안내를 받아 별도의 방으로 갔어요. 국정원 직원으로 보이는 2명의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죠. 박진혁 씨, 환영합니다. 저희는 국가정보원에서 나왔습니다. 잠시 조사에 협조해 주셔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날부터 석 달간의 조사가 시작됐어요. 서울 외곽에 있는 국정원 시설로 이동했죠. 사실상 격리 생활이었어요. 박 씨, 아버지 직책이 대외연락부 국장이었다고요? 네. 해외 비자금 관리를 담당하셨습니다. 그 USB에 있는 계좌 정보가 전부 진짜입니까? 네. 제가 아버지 컴퓨터에서 직접 확인한 겁니다. 놀랍군요. 이 정도 규모라면 국제금융 제재에 활용할 수 있겠는데요. 매일 조사가 이어졌어요. 북한 내부 정보, 당 간부들 명단, 해외 활동 내역, 제가 아는 모든 걸 다 말했죠. 한 달쯤 지났을 때 국정원 직원이 물었어요. 가족은? 누나 한 명 있습니다. 평양에서 의사로 일하고 있어요. 연락은? 못하죠. 제가 탈북한 걸 알면 누나가 위험해질 겁니다. 가슴이 미어졌어요. 누나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혹시 연좌제로 처벌받진 않았을까? 3월이 지나고 드디어 하나원에 입소했어요. 하나원은 탈북자들이 한국 사회 적응 교육을 받는 곳이었죠. 안녕하세요. 박진혁 씨. 저는 담당 상담사 김미영입니다. 30대 여성 상담사가 반갑게 맞아줬어요. 여기서 석 달간 교육받으실 거예요. 한국 문화, 법률, 취업 준비, 모든 걸 도와드릴 겁니다. 하나원에는 저 말고도 50여 명의 탈북자가 있었어요. 나이도, 출신 지역도, 배경도 제각각이었죠. 너 평양 출신이라며? 나는 함경북도야. 20대 청년 한 명이 말을 걸었어요. 이름은 김철수였죠. 응. 평양에서 왔어. 부럽다. 나는 평양이 어떤 데인지도 몰라. 태어나서 한 번도 못 가봤거든. 그제야 깨달았어요. 제가 얼마나 특권층이었는지를요. 교육이 시작됐어요. 첫 수업은 대한민국 이해하기였죠. 여러분,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대통령은 국민이 직접 뽑고 5년마다 바뀝니다. 강사의 말에 교실이 술렁였어요. 선생님, 그럼 대통령이 잘못하면 끌어내릴 수도 있어요? 누군가 물었죠. 그럼요. 2016년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했잖아요. 촛불 집회로요. 와, 신기하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다음 수업은 경제생활 이해하기였어요. 여러분, 한국에서는 직업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하면 돼요. 선생님, 그럼 당에서 배치해주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본인이 원하는 회사에 지원하고 면접 보고 합격하면 일하는 거죠. 이것도 충격이었어요. 북한에서는 당에서 정해준 직장에 평생 다녔으니까요. 어느 날 외출 허가를 받아 처음으로 서울 시내에 나갔어요. 담당 선생님과 함께였죠. 오늘은 명동 가볼까요? 지하철을 탔어요. 평양에도 지하철이 있었지만 서울 지하철은 완전히 달랐죠. 와, 에어컨이 나오네? 당연하죠. 여름이잖아요. 평양 지하철은 여름에도 에어컨이 없었어요. 전기가 부족했거든요. 명동에 도착했을 때 저는 입이 떡 벌어졌어요. 거리 가득한 사람들, 화려한 간판들, 높은 빌딩들. 베이징에서 본 것보다 더 화려했죠. 선생님, 저기 저 건물은 뭐예요? 롯데백화점이요. 백화점이에요. 백화점? 쇼핑하는 곳이죠. 들어가 볼래요? 백화점 안에 들어갔어요. 각 층마다 다른 물건들이 진열돼 있었죠. 옷, 신발, 가방, 화장품, 전자제품. 이게 다 살 수 있는 거예요? 네. 돈만 있으면요. 북한의 광복거리 백화점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거기는 물건도 별로 없었고, 있어도 비싸서 못 샀거든요. 저녁 때가 되어 편의점에 갔어요. 여기서 뭐 사드릴까요? 저녁 먹을 거요. 편의점에서 저녁을 먹어요? 네. 삼각김밥이나 도시락 사면 되죠. 선반에 가득한 음식들을 봤어요. 삼각김밥, 샌드위치, 도시락, 컵라면. 이게 다 언제든지 살 수 있어요? 네. 24시간이요. 편의점은 밤에도 열어요. 충격이었어요. 북한에서는 밤에 가게가 열려 있는 경우가 거의 없었거든요. 삼각김밥을 하나 샀어요. 1,800원이었죠. 이거 참 싸네요. 그래요? 탈북자분들은 대부분 비싸다고 하시던데요. 북한 장마당에서는 주먹밥 하나에 인민폐 5,000원은 해요. 우리 돈으로 700원 정도니까요. 아, 그렇구나. 그럼 여기가 싸긴 하네요. 하나원으로 돌아오는 길, 택시를 탔어요. 택시 기사 아저씨가 라디오를 틀었죠. 이번 주 날씨는 맑겠습니다. 하지만 미세먼지 농도가 높으니 마스크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날씨 예보가 맞아요? 네. 대부분 맞아요. 왜요? 북한에서는 날씨 예보가 자주 틀려서요. 비 온다고 했는데 안 오고, 맑다고 했는데 비 오고. 선생님이 웃었어요. 여기는 기상청이 정확해요. 슈퍼컴퓨터로 예측하거든요. 그런 작은 것 하나하나가 충격이었어요. 석 달 후, 하나원 수료식이 있었어요. 드디어 사회로 나가는 날이었죠. 박진혁 씨, 수고 많으셨어요. 앞으로도 힘내세요. 김미영 상담사가 격려해줬어요. 선생님,
감사했습니다. 정착금을 받았어요. 국가에서 지원하는 돈이었죠. 1,000만 원 정도였어요. 이 돈으로 일단 집 보증금 내고 생활비로 쓰세요. 일자리는 취업센터에서 도와드릴 거예요. 2019년 6월, 저는 서울 구로구의 작은 원룸을 얻었어요. 보증금 500만 원, 월세 50만 원이었죠. 방은 작았지만 제 공간이었어요. 평생 처음으로 혼자 사는 집이었죠. 이게 내 집이구나. 창문을 열었어요. 밖에서 사람들의 웃음소리, 차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죠. 자유로운 소리였어요. 2019년 7월, 저는 취업 준비를 시작했어요. 하나원에서 알려준 탈북자 취업지원센터에 갔죠. 박진혁 씨, 북한에서 무역 일을 하셨다고요? 상담사가 제 이력서를 보며 물었어요. 네. 대외경제협력위원회에서 석탄 수출입 업무를 했습니다. 오, 그럼 무역 쪽으로 취업하시면 되겠네요. 마침 강남에 있는 무역회사에서 사람 구한다는데 지원해 볼래요? 네. 해보겠습니다. 일주일 후 면접을 봤어요. 한국무역상사라는 중견 무역회사였죠. 박진혁 씨, 이력서 봤습니다. 북한에서 무역 일을 하셨다고요? 면접관이 물었어요.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죠. 네, 맞습니다. 주로 중국과의 광물 수출입을 담당했습니다. 중국어 하십니까? 네. 유창하게 합니다. 베이징 대학을 나왔어요. 면접관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오, 베이징대요? 그럼 영어도 하시겠네요? 네. 기본적인 회화는 가능합니다. 좋습니다. 우리 회사가 지금 중국 시장 개척하고 있거든요. 중국어 할 수 있는 직원이 필요했어요. 일주일 후 합격 통보를 받았어요. 월급은 250만 원이었죠.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금액이었어요. 축하합니다. 박진혁 씨.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하시면 됩니다. 2019년 8월 5일. 첫 출근 날이었어요. 양복을 입고 회사에 갔죠. 강남역 근처 오피스 빌딩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신입사원 박진혁입니다. 아, 박진혁 씨, 환영합니다. 저는 무역팀 김대리예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직원이 악수를 청했어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잘 부탁드려요. 근데 말투가 좀 특이하네요. 어디 출신이세요? 아, 북한에서 왔습니다. 아, 탈북자이시구나. 와, 처음 봐요. 신기하다. 김대리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저를 봤어요. 불편하진 않았죠. 아기가 없는 관심이었으니까요. 첫 업무는 중국 바이어에게 이메일 보내는 거였어요. 박진혁 씨, 이 견적서를 중국어로 번역해서 보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번역은 어렵지 않았어요. 북한에서 수없이 해본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컴퓨터 프로그램 사용법이었죠. 이거 어떻게 저장하죠? 네. Close 누르면 되잖아요. 컨트롤 S. 김대리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진혁 씨, 컴퓨터 못하세요? 아, 북한에서는 컴퓨터를 많이 안 써서요. 주로 종이로 작업했거든요. 아, 그렇구나. 그럼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그날부터 저는 한국식 업무 방식을 배웠어요. 엑셀, 파워포인트, 이메일, 메신저. 와, 이거 편하네요. 북한에서는 모든 걸 손으로 써야 했는데. 그랬구나. 여기는 다 컴퓨터로 하니까 편하죠. 한 달쯤 지나자 적응이 됐어요. 업무도 익숙해졌고, 동료들과도 친해졌죠. 하지만 여전히 어색한 게 있었어요. 회식 문화였죠. 진혁 씨, 오늘 회식이에요. 같이 가요. 회식이요? 네. 다 같이 저녁 먹고 술 마시는 거요. 아, 네. 가겠습니다. 강남역 근처 고깃집에 갔어요. 삼겹살을 시켰죠. 자, 건배. 건배. 모두가 소주잔을 들었어요. 저도 따라 들었죠. 진혁 씨, 북한에서도 술 마셨어요? 네. 하지만 이렇게 자유롭게는 아니었어요. 당 간부들끼리만 조용히 마셨죠. 그럼 노래방은? 노래방. 그게 뭔데요? 네. 노래방을 몰라요? 동료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북한에는 그런 거 없어요.
그럼 2차로 노래방 가야겠네요. 진혁 씨한테 보여줘야지. 식사 후 노래방에 갔어요. 처음 가보는 곳이었죠. 우와, 이게 노래방이구나. 마이크를 잡고 노래를 불렀어요. 동료들이 박수를 쳤죠. 진혁 씨, 노래 잘하시네요. 감사합니다. 북한에서 가끔 불렀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보며 생각했죠. 이게 정말 내 삶이구나. 자유로운 삶. 하지만 가슴 한구석은 여전히 텅 비어 있었어요. 누나 생각이 났거든요. 2020년 초, 코로나19가 터졌어요. 전 세계가 팬데믹에 빠졌죠. 뉴스를 봤어요. 북한이 국경을 완전히 봉쇄했습니다. 중국과의 교역도 중단됐고. 누나, 괜찮을까? 북한은 코로나 대응으로 국경을 완전히 닫았어요. 식량 수입도 끊겼죠. 주민들은 더 굶주리고 있을 거였어요. 누나에게 연락할 방법이 없었어요. 전화도 안 되고, 편지도 안 되고. 2021년,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았어요. 아버지의 USB를 언론에 공개하기로 한 거죠. 크리스토퍼와 상의했어요. 박 씨, 공개하면 당신 신분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이미 북한에서는 저를 반역자로 낙인 찍었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럼 미국 의회와 UN 인권이사회에 제출하겠습니다. 몇 달 후, 미국 의회 청문회가 열렸어요. 저는 화상으로 증언했죠. 저는 북한당 간부 출신 탈북자입니다. 제 아버지가 관리하던 김정은 정권의 해외 비자금 계좌 목록을 공개합니다. 청문회는 큰 파장을 일으켰어요. 각국 정부가 북한 계좌 동결에 나섰죠. 스위스, 싱가포르, 케이맨 제도, 10여 개의 계좌가 동결됐어요. 총액은 20억 달러 정도였죠. 뉴스에서 나왔어요. 북한 비자금 계좌 동결로 김정은 정권의 타격. 제가 해낸 거였어요. 아버지의 유지를 이룬 거였죠. 2023년 현재, 저는 서울에서 평범하게 살고 있어요. 회사도 다니고, 주말에는 친구들 만나고. 하지만 가끔 평양이 그리워요. 누나가 보고 싶고, 어릴 적 뛰어놀던 대동강변이 그립죠. 어제 꿈을 꿨어요. 누나와 함께 평양 거리를 걷는 꿈이었죠. 오빠, 여기 좀 봐. 자유로워졌어. 누나, 꿈에서 깨어났을 때 베개가 눈물로 젖어 있었어요. 언젠가 통일이 되면 누나를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북한 주민들이 자유를 누릴 수 있을까요? 그날을 위해 저는 오늘도 살아갑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희생했고 아직도 희생하고 있죠. 하지만 자유는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북한의 진실을 잊지 말아주세요. 그곳에는 아직도 2,500만 명의 사람들이 자유를 갈망하며 살고 있습니다. 댓글로 응원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그들에게 희망이 됩니다. 감사합니다.